보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마지막에 나오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기 때문에 걷다 전하다라는 구절로 진행을 이제 하겠습니다. 크게 두 그룹으로 1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 1부는 호남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된 계기를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부에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걷는 사람들이 어떻게 걸었는지를 어떻게 걸으면서 복음을 전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아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자, 1876년입니다. 한국의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처음으로 우리가 일본과 맺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한국이 물론 조선이 독립된 국가이긴 했지만 이제 중국과 이제 거의 대부분의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외국과 조약을 맺는 형태는 없었죠. 근데 1876년에 처음으로 한국이 외국에다가 개항을 하면서 일본과 처음 조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이제 1876년 강화도 조약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일본과 조약을 맺었다가 5년 뒤, 6년 뒤에 처음으로 일본이 아닌,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이 아닌 외국 사람들, 서양 사람과 처음 조약을 맺는 것이 1882년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조선과 미국이 서로 도와주고 수호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통상 무역을 하는 조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조약의 결과가 뭐였냐면 물론 이제 공사관을 서로 세우고 한국에 미국 공사관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다 한국 공사관 세우고 서로 외교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상사들이나 상인들이 들어와서 장사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에 중요하게 들어가는 문화적 교류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문화적 교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국의 종교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1882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미국과 조약을 맺으면서 서양의 기독교, 특히 이제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뭐죠? 그게 바로 해외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 1882년에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이제 이 조약이 이제 체결이 되면서 들어올 수 있게 되고 이어서 1883년에 영국과의 조약, 조영수호 통상조약, 그 다음에 1886년에 조불수호 통상조약이라고 부릅니다. 프랑스랑 조약을 맺은 거죠. 그러면서 천주교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죠. 물론 천주교인들은 그 이전에 100년 전에 이미 들어와서 엄청나게 많은 선교를 하긴 했는데 수호 통상조약이 맺어지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와서 선교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말 많이 죽었죠. 약 8,000명 가까이가 순교를 하는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핍박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이후의 조약 이후에는 핍박이 없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어서 이제 한국에 처음으로 이제 1882년에 조약을 맺어지고 난 이후에 처음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주요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1884년에 호러스 알렌 또는 앨런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제일 처음 들어옵니다. 한국에 처음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의 이름이 북장로교였고 의사였던 알렌이라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와서 한국에서 세운 것이 이제 제중원이라고 하는, 들어보셨죠? 한국 최초의 이제 서양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제중원을 세웠고요. 자, 이 사람은 처음 들어온 선교사이긴 하지만 주로 의사로서 치료하는 역할을 했고 무엇보다도 당시에 처음부터 제중원을 시작한 건 아니었고 처음에는 이제 공사관의 의사, 그러니까 공사관에 와 있는 공사와 여러 가지 직원들을 치료하는 역할을 하러 들어왔다가 또 이제 갑신정변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 병원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의사 역할을 했고요. 자, 그런 다음에 1885년에 처음 들어오는 이제 목사 선교사, 진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그 다음에 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동시에 두 명이 같이 들어옵니다. 한 사람이 장로교 목사였던 언더우드, 들어본 적 있으시죠? 언더우드라는 사람. 옛날에는 지금은 안 나오는데 옛날에 그 이랜드 회사에서 제일 처음 그 옷을 만들 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랜드에서 만든 옷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뭐였냐면 언더우드라는 옷을 만들었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그게 이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 들어와서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연세대학교도 만들고 최초의 장로교 교회인 세문안교회도 만들고 뭐 그런 역할들을 했죠. 그 다음에 같이 들어왔던 선교사가 이제 유명한 아펜젤러라는 선교사인데 이 사람이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세문학교가 배제학당, 그 다음에 오늘날에 이제 이후에 또 이제 들어온 스크랜턴의 엄마, 이제 스크랜턴 여사가 이제 그 다음 해에 들어오면서 만든 게 이화학당, 그러면서 유명한 또 감리교회 여러 가지 병원들과 학교들이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들이 84년, 85년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주로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서울에 올라가게 되면 광화문 옆에 정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정동 지역이 주로 선교사들이 정착을 했고 또 외교관들이 정착을 하면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여기서 살았던 그런 동네인데 그 자리에서 처음 이제 자리를 잡고요. 자, 그런 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처음 서울에서 자리를 잡았으니까 그러면 이제 호남 지역에는 그럼 언제부터 선교사가 들어오게 됐는가? 자, 그 얘기인데요. 자, 언더우드가 1885년에 한국에 들어왔다가 안식년을 언제 가냐면 1891년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7년째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6년 정도 사역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안식년을 가게 되는데 언더우드가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총각으로 들어왔었어요. 근데 총각으로 들어와서 이제 주로 서울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 6년, 7년 정도 사역을 하는 중에 호턴이라고 하는 여자 의사 선교사가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싱글이었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이제 사랑을 하면서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꾸립니다. 그런 다음에 6년 동안의 선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가서 한국에서 이제 떠나서 미국 가서 쉬게 되는데 이 아내였던 호튼 여사의 고향이 미국의 시카고라는 도시였습니다. 미국의 세 번째로 큰 도시 시카고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시카고에 이 사람이 이제 있는 그 신학교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신학교가 이제 시카고의 매코믹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장로교 신학교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 하면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프린스턴이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대학도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이 있죠. 그 대학교 캠퍼스 안에 프린스턴 신학교라는 신학교가 있는데 그게 되게 유명한 메이저 신학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 조금 작지만 이제 지역에 있는 이제 신학교가 시카고에 이제 매코믹 신학교가 있었는데 이 매코믹 신학교에 가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말하자면 이제 신학교니까 이제 거의 매일 채플을 드리거든요. 그럼 채플에 이제 초청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거나 뭐 오늘 같은 금요 예배나 수요일날 이럴 때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시다가 뭐 몇 년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들어와가지고 선교 보호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한국에 가서 선교했던 첫 번째 한국 선교사였기 때문에 매코믹 신학교에 가가지고 선교를 보고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이란 나라가 그때 당시에 이게 소위 이제 한국이란 나라가 숨겨진 나라였거든. 은자의 나라라 그래가지고 뭐 전 세계적으로 중국은 누구나 다 아는 나라고 일본 같은 경우도 유럽과 미국에 이미 한 400년 전부터 알려져 있던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 몰랐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한국이 되게 늦게 선교가 시작됐기 때문에 중국보다 한 70년 정도 늦었고요. 개신교 선교가 일본보다 한 50년 정도 늦었는데 워낙에 늦은 나라였고 한국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처음 언더우드가 한국으로 파송받아 갔을 때는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가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만큼 알려지지 않았고 위험하고 실제로 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천주교인들을 몇천 명을 잡아 죽였던 그런 나라다. 쇠곡청책이 엄청나게 심한 나라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선교를 하러 갔는데 의외로 언더우드의 선교가 되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선교가 잘 돼서 한 6년 정도 선교를 하면서 언더우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지금 이 속도로 선교가 잘 되고 정부가 도와주고 심지어는 제중원도 고종 황제가 만들어주는 병원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병원도 세워주고 학교도 인정해주고 선교를 이렇게 쉽게 허용하는 추세라고 한다면 그리고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단 말이죠.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오히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서양에 있는 나라를 제외하고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서 한국이 가장 먼저 기독교 국가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할 만큼 굉장히 선교 설적이 이제 좋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매코믹 신학교에 가가지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되게 어려운 나라였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런 나라 아니더라. 왕이 되게 크게 환영하고 문호를 다 개방해가지고 선교사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문호를 다 열어주는 그런 좋은 나라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실제로 매코믹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3학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선교를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한 10여 년에 걸쳐가지고 매코믹 신학교 출신의 30여 명 가까이가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평양 지역과 북한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한국에서 가장 크고 뜨거운 교회를 만들었던 주역들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매코믹 신학교의 특이하게도, 매코믹 신학교는 미국의 북장로교 신학교거든요. 북장로교는 뭐고 남장로교는 뭐냐면, 미국에는 남북전쟁이라는 것이 있었죠. 1860년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남북전쟁이 당시에 미국에서 이제 남쪽에서는 노예를 지지하고 노예가 있어야 된다. 북쪽은 노예가 있으면 안 된다. 이 문제 때문에 싸움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갈려서 한 4년 정도 싸웠는데, 그때 나라가 갈릴 때 교회도 갈렸습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남장로교, 남감리교, 남침례교가 있고, 북쪽에는 북침례교, 북감리교, 북장로교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교회들이 나라가 갈릴 때 같이 갈라졌단 말이죠. 근데 나라가 4년 동안을 싸움을 하고 나서 다시 통일이 됐는데도 교회는 통일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1890년대이기 때문에 1891년에 언더우드가 와서 선교를 했을 때 북장로교 신학교에서 설교를 한 거죠. 근데 이 당시에 북장로교 신학교인데, 특이하게도 이 북장로교 신학교 안에 원래는 북장로교 학생들만 다니는 학교인데, 남장로교라고 하는 남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선교사 후보생 한 사람이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루이스 테이트라는 인물이었어요. 자, 이 루이스 테이트가 언더우드 얘기를 들은 겁니다. 이 사람도 선교에 대한 열정이 되게 뜨거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졸업반이었는데, 나 졸업하고 나면 선교 가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언더우드가 와가지고 한국인 미래가 있다, 한국이 가장 뜨거운 선교지가 될 것이고 미래가 아주 촉망되는 선교지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테이트가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테이트가 이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자기네 남장로교 해외 선교부에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나 한국에 대해서 들었는데 한국에 보내주세요라는 편지를 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장로교는 부자교회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미국에는 북쪽이 되게 부유한 대도시들이 많고, 남쪽은 주로 이제 노예가 필요했던 지역은 농장지대이기 때문에 여기는 되게 농촌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가난한 지역이고, 전반적으로 또 이제 전쟁에도 지고 했으니까 부유한 지역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남장로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재정의 소스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6군데 해외 선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한국에 선교사를 보낼 만큼 재정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테이트의 이제 소망을 거절합니다. 테이트가 실망을 한 상태예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언더우드가 가만히 있지를 않고 시카고에 갔다가, 이제 아내의 고향이었던 시카고로 가서 매코믹에서 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언더우드의 원래 고향은 뉴욕입니다. 뉴욕으로 갔어요. 동쪽으로 더 간 거죠. 자, 뉴욕에서 머물고 있다가 이제 그 당시에 조금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미국 남부 테네시주 내시빌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는데, 이 테네시주 내시빌에서 벤더빌트 대학교라고 하는 또 미국 남부의 유명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캠퍼스에서 당시 뭐가 열렸냐면, 미국에 있는 모든 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선교사 헌신 대회를 하는 그런 집회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때 이 당시에 다시 또 강사로 갔어요. 강사로 가가지고 언더우드가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전 미국에 있는 모든 신학생들 중에서 선교사 후보자들이 모이는 그 상태에서 매코믹 신학교에서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한 거죠. 한국에는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엄청나게 기대되는 그런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또 당시 이제 한 사람이 또 당시 한국에 대해서 설명했던 강사가 한 사람 더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인데 한국인 유학생 중에 윤치호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윤치호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이제 한국의 그 개화기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 공부를 좀 하다 보면 독립신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한글로 된 첫 번째 신문이 독립신문이었죠. 근데 그 독립신문을 만든 유명한 인물이 서재필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서재필과 함께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만들었던 유명한 인물이 윤치호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윤치호가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이제 갑신정변 당시에 아버지가 거기에 이제 가입을 했다가 갑신정변이 3일 천안으로 이제 끝나면서 이제 축출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면서, 당시에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였던 윤치호도 위험을 느껴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상하이로 도망갑니다. 상하이로 도망을 간 상태에서 상하이에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개신교인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개신교인이 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개신교인이 된 이후에 그 사람을 개신교인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미국의 남쪽, 아까 얘기했죠. 미국의 이번엔 감리교입니다. 미국 남감리교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던 미국 남감리교 선교사들을 만나서 회심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하이에다 세웠던 학교가 중서서원이라는 학교가 있었는데, 그 중서서원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회심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했는데, 윤추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거의 천재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미 뭐 6개국어 7개국어를 할 만큼 아주 탁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윤추호가 너무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선교사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윤추호라는 이 인물을 우리가 미국에다 본국에다 보내가지고 대학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신학 공부까지 시키면, 그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돌아오면 우리가 현지에서 한국 사람, 중국 사람을 대상으로 선교사들이 10년 일하는 것보다 현지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현지인 윤치호가 목회를 하면 훨씬 더 효과가 크지 않겠냐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유학을 보냈는데, 유학을 어디로 보냈냐면 밴더빌트 대학으로 보낸 겁니다. 이게 난감리교 학교거든요. 밴더빌트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이어서 에모리 대학이라고 하는 또 역시 유명한 대학인데, 이 대학에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와중에 당시에 밴더빌트 대학에서 선교 집회가 열린 거였죠.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먼저 한국을 대표하는 강사로서 한국의 긍정적인 면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윤치호가 또 뭐라고 하냐면, 나와가지고 한국에도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언더우드가 했던 엄청나게 이제 긍정적이고 그런 것들보다는 헌신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뭐 위기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살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다음에 세상에서 현재 가장 발전하고 있는 산업혁명을 겪은 나라에서 소위 근대 이전 사회로 돌아가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무엇보다도 죽을 수 있는 위생 문제나 질병 문제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얘기까지 막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헌신하기를, 진짜 헌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자리야말로 천상의 복을 맛보는 자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그 당시에 앉아서 들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윌리엄 레널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누구였냐면요, 당시에 남장로교, 아까 얘기했습니다. 북장로교의 대표적인 신학교 프린스턴 얘기를 했는데, 남쪽 장로교의 대표적인 신학교가 어디냐면 버지니아라는 곳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였습니다. 대표적인 학교인데요, 이 버지니아의 유니온 신학교에 다니던 학생 하나가 그 자리에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윌리엄 레널즈라는 인물입니다. 한국말로 이눌서라고 이제 불리게 되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레널즈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또 존슨이라고 하는 다른 두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테이트가 시카고에서 받았던 것과 똑같은 감동을 받은 겁니다. 내가 한국의 선교사로 헌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집회가 끝나고 나서 기숙사로 돌아갔어요. 버지니아 유니온 신학교 기숙사로 돌아가지고 친구였던 정킨한테, 나 지금 한국에 대해서 들었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뛰어. 나 한국 가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한국으로 부르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윌리엄 레널즈하고 정킨이 의기투합해서, 야, 우리 한국 가자 라고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했냐면, 테이트가 편지를 보낸 것처럼 이 두 사람도 남장로교 선교부에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나 한국 가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답은 어땠을까요? 똑같은 답이 들어온 거죠. 우리 돈 없다, 못 보낸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당시에 어떤 이제 일어났냐면, 그 얘기를 하고 실망한 전킨 레널즈하고 테이트가 자기한테 한국에 대해서 소개를 해준 언더우드한테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내가 선교사로 한국에 가고 싶은데 남장로교가 돈이 없어서 나를 못 보낸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교지를 바꿔야 될까요? 라고 조언을 구한 거죠. 그랬더니 언더우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금만 기다리라, 내가 도움을 주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행동을 했냐면, 언더우드는 뉴욕에서 살았는데 5 형제의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이, 큰 형이 나이가 되게 많은, 거의 뭐 아버지 뻘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삼촌이나 될 만큼 나이 차이가 많은 큰 형이 있었는데, 큰 형의 이름이 존 언더우드였어요. 그래서 그 존 언더우드가 그 당시에 미국에서 언더우드 타자기 회사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에서 5번째 안에 드는 거대한 타자기 회사의 이제 회장님이었는데, 이 언더우드가, 형 언더우드가 한국에서 활동하는 동생 언더를 위해 정말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엄청나게 헌신적인 그런 선교 후원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존 언더우드가 얘기를 한 겁니다. 돈이 없다고 한다면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내가 댈 테니까 다시 한번 요청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가지고 남장로교한테 얘기를 했을 때 남장로교에서 허락을 하면서 한국에 처음으로 선교사들이 남장로교의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1891년에 연설을 들었던 거죠. 그 다음해였던 1892년에 한국에 7명의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남장로교의 7인의 개척 선교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당시에 7명이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1892년 10월에 리니 데이비스라고 하는 싱글 여성 선교사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11월에 나머지 6명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레널즈 부부, 레널즈 아까 얘기했던 그 레널즈죠.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전킨 부부입니다. 결혼해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테이트 같은 경우는 결혼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 테이트였죠. 매코믹 신학교 다닐 그 테이트가 싱글이었습니다. 결혼을 안 하고 자기의 여동생과 같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총 7명이 들어와서 한국에서 이제 첫 번째 선교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에 들어온 첫 번째 남장로교 선교사들 얘기입니다. 189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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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이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정착한 곳은 어디였냐면 서울 정동이었죠. 왜냐하면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아직은 서울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선교할 수 있는 것이 허락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정동에서 대기를 하는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1892년 10월, 11월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그 당시 한국에 들어와 있던 선교사 그룹이 어떻게 있었냐면 이미 북장로교 선교사 들어왔었죠. 언도드랑 알렌 그룹 들어와 있었고 그 다음에 북감리교 들어와 있었죠. 왜냐하면 아펜젤로 들어왔으니까. 그런 다음에 한 4년 정도 뒤에 1889년에 호주에서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장로교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선교사 그룹이 들어온 거죠. 그런 다음에 네 번째 들어온 그룹이 이제 1892년에 이제 이 남장로교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협의를 했냐면, 자, 우리가 향후에 선교를 할 텐데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서울에만 몰려 있거나 또는 사람들이 많은 평양에만 몰려 있으면 이 중첩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향후에 정부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지방 모든 곳으로 갈 수 있게 우리가 허락을 받게 되면 각 지역별로 활동 구역을 분할을 해가지고 지역별로 나눠서 선교를 하면서 우리가 싸우지 말고 이렇게 이제 하자 이렇게 합의를 본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결국 1892년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1893년이죠. 그 다음 해 1월에 회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남장로교 선교사들 7명이죠. 이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호남 지역을 선교할 수 있도록 이 땅을 이제 선교 구역으로 할당하자라는 이제 합의를 봅니다. 호남인 거죠, 그죠? 호남이니까 이제 호수 남쪽이라는 얘기인데 금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금강 이남에 있는 땅이 남장로교의 선교 구역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기본 배경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 1892년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1893년 1월에 회의를 통해서 남장로교가 호남 선교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그 지역이 선교할 만한 지역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일종의 답사 여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93년부터 선교 지부를 개설하기 시작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1893년에 제일 먼저 선교한 지역이 어디였냐면 거기가 전주입니다. 왜 전주였느냐? 뭐 지금은 우리가 지역별로 뭐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지금은 전라도에서 가장 큰 도시가 광주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전주 큰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개화기 이전에 호남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디였냐면 전라도잖아요, 그죠? 어디입니까? 전주하고 나주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전주는 당연히 호남에서 가장 큰 도시가 그 당시에 이제 전남이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그러니까 전주였고 그다음에 또 이제 조선왕조의 가장 중요한 도시가 또 서울이면서 동시에 전주이시 전주이기 때문에 이제 전주는 당연히 이제 중요한 도시였고 그래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였냐면 전주였죠. 1893년에 전주를 가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 인천을 갔다가 바로 내려오면 용로가 너무 험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철도가 있기 전인 시대였고 도로가 뚫리기 전이니까 주로 배를 타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천에서 배를 타고 내려와서 그 당시에 갈 수 있는 호남의 관문이 어디였냐면 그게 군산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1896년에 이제 3년 뒤에 군산이 이제 개척이 되고요.
선교 지부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 지부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들이 살면서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그 동네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전남으로 내려가서 이제 제일 먼저 간 곳이 이제 역시 항구입니다. 어디입니까? 그게 목포인 것이고, 그다음 목포에서 영산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있는 도시가 원래는 뭐가 있죠? 나주가 있죠. 왜냐하면 전라도니까. 근데 나주가 이제 워낙에 당시에 그 양반들의 기세가 아주 드센 곳이었기 때문에 자리를 잡기가 되게 힘든 어떤 저항들이 좀 있었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1900년대 초반가 되면 나주보다는 이제 새롭게 이제 당시에 세워지던 광주가 번성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광주로 자리를 잡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913년에 이제 순천으로 이동을 하면서 여기 나오는 지도가 선교사들이 이동하는 통로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배경이 된 얘기였습니다. 남장로교가 어떻게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호남이라는 지역을 선교소로 실제로 활당을 받게 되었는지, 그런 다음에 처음 왔던 선교사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각 지역마다 선교사들이 이제 모여 있는 센터인 선교 지부를 세웠는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2부입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지금부터 진짜 우리 주제,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걷다, 전하다, 세우다 라고 하는 이 얘기와 관련되어 있는 진짜 문자 그대로 헌신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답사와 순회 전교라는 제목입니다. 자, 답사를 이제 이 사람들이 합니다. 왜 답사를 하냐면, 지금은 우리가 뭐 이제 아시겠지만 뭐 도로도 만들어져 있고 도덕도로도 많이 뚫려 있고 철도도 세워져 있긴 한데, 철도가 세워지는 것은 훨씬 뒷얘기고, 이 당시에는 진짜 문자 그대로 서양 사람들에게는 이 호남 지역이 완전히 미지의 세계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프리카의 내륙에 들어가는 뭐 리빙스턴이 엄청나게 큰 어떤 그 공포감을 느끼면서 들어가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한 번도 외국 사람이 한국에 들어온 적이, 서양 사람이 한국에 들어온 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호남 지역에 가는 것이 되게 이제 모험적인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내와 여동생을 데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정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다가 선교지를 세울 것인가, 어떤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울 것인가, 어떤 지역에 정착을 할 것인가를 문제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일종의 답사 여행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자마자 선교를 준비를 하면서 서울에 있는 동안에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최소한 10번 이상의 답사 여행을 떠납니다. 자, 근데 문자 그대로 이 당시에 답사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뭐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로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열차를 타고 다는 것도 아니고, 특히 이제 조선시대 당시의 길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이제 오늘날처럼 이렇게 자동차 두 대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당시는 마차겠죠, 그죠? 마차 두 대가 서로 교차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규모의 최소한 2m 가까이 포장되어 있는 길이 서울에 6조 하나밖에 없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6조가 어디죠? 광화문 얘기하는 겁니다. 광화문에 있는 광화문 그 경복궁에서 이제 시청까지 연결되는 그 길이 있죠. 거기가 6조인데 그 길을 제외하고는 한국에서 그 정도의 규모로 포장된 길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20세기 초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사람들이 어디 길을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진짜 문자 그대로 거의 그냥 논두렁 길 같은 그런 길을 무작정 걷는 거죠. 자, 그런 형태의 길을 걸으면서 답사를 하는데, 자, 한국에 왔던 첫 번째 남장로교 선교사였던 레널즈가 한국에 도착한 한 달 이죠. 1892년 11월에 왔기 때문에 12월에 처음으로 답사 여행을 떠나서 호남 지역과 남쪽 지방을 정찰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근데 혼자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자마자 바로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한국말도 전혀 못하는데 혼자 갈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마페트입니다. 1890년에 평양을 개척하는 유명한 선교사, 나중에 평양 지부의 대부가 되는 평양 대부운동을 주도하는 이제 유명한 선교사가 또 평양 신학교의 교장이 되는 인물이 마펫인데, 그 마펫이 이제 몇 년 전에 이미 와가지고 한국말을 좀 할 줄 알고 한국에도 좀 아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펫과 함께 당시 레놀즈가 처음으로 이제 남장로교 선교사로는 처음으로 이제 남쪽으로 답사를 떠납니다. 자, 둘이 갔는데요. 자, 이 당시 루트가 어땠냐면, 서울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때는 말을 타고 갔대요. 서울에서 처음으로 남쪽으로 떠나면서 어디를 가냐면 충청도의 공주를 갔습니다.
그 다음에 육로 여행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청주를 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당시에 선교사들의 기록에는 CHUNGJU라고 나와요. 청주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제가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것이 청주인지 충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그죠? 우나 어를 쓸 때 지금은 유를 쓰든지 그럼 그 충주이고 그다음에 청주하면 EONG 쓰잖아요. 지금 구별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발음 나는 대로 그 당시 썼기 때문에 이것이 청주인지 충주인지 정확하지가 않죠. 심지어는 만약에 철자를 하나 잘못 쓴 거라고 한다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전주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번역자들에 따라서는 이 당시에 레놀즈가 처음으로 호남 지역에 왔다. 그래서 전주에 왔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호남은 아니고 바로 위에 있는 청주까지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울 또 다시 돌아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여행인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자, 말을 타고 가는데 길이 워낙에 험하니까 이 말들이 가는 길도 논두렁 길일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막 비가 오고 눈이 오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질퍽질퍽 하겠죠? 말이 제대로 못 가요. 그러니까 말이 정상적으로 가지 않고 뒤뚱뒤뚱 거리니까 그것을 타고 가는 사람도 끊임없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길이 험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이 당시에 한국에 지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제 뭐 여관에 가서 잠을 잔다, 음식을 사려고 한다 이렇게 할 때마다 엽전을 써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엽전이 워낙에 규모가 커가지고 그때 필요한 엽전을 다 사용하기 위해서는 괴짝을 갖고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랑말이 괴짝을 가져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가다가 그 당시엔 노상강도가 워낙에 많아가지고 노상강도를 만나가지고 도망쳐라, 걸어봐 나살려라 도망쳤다는 기록도 있고, 어쨌든 첫 번째 답사 여행의 기록이 이렇게 되게 험한 얘기들 또는 한편으로 되게 에피소드 재미있는 얘기들도 많이 있고 뭐 시겁하는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있었던 거죠. 이건 첫 번째 여행입니다. 어쨌든 첫 번째 남쪽으로 갔던 첫 번째 여행이었는데 이것 때 당시에 정확하게 이제 전라도에 왔다는 기록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남쪽에 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조금 자신감을 얻을 레놀즈가 1893년에 이제 호남 선교를 확정을 하고 난 다음에 3월부터 6주간 두 사람이 여행을 떠납니다. 이것이 진짜 진정한 의미의 첫 번째 호남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누가 갔냐면 레놀즈, 아까 얘기했던 그 레놀즈가 이제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첫 번째 7명 개척 선교사 들어오고 난 바로 직후에 누가 들어왔냐면 다머 두루라고 하는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나중에 이제 군산에 정착을 하는데요. 군산 예수병원이라고 합니다. 옛날엔 구안병원인데 45년 당시 해방될 때도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이 첫 번째 그 호남 지역의 첫 번째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 서울로 치면 세브란스에 해당하는 거죠. 그 병원을 세운 설립자였는데 남자는 첫 번째 의사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처음을 떠나면서 어떻게 했냐면 3월 27일에 서울에 출발을 해가지고요. 자, 이제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의 길을. 당시에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야 되는데 인천까지 가려면 마포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정동에서 마포까지 걸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마포에서 배를 타고 인천을 내려갑니다. 한강을 따라 내려간 거죠. 자, 그런 다음에 군산까지 가는데 배 타고 갔죠. 3월 30일, 그러니까 3일 만에 군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때부터 걸어갑니다. 쭉 내려갑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선교사들의 기록에 나오는 이제 지명들입니다. 인피. 그러니까 그 당시의 지명하고 지금 지명은 좀 달라요. 지금 인피가 이제 군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전주에 도착을 합니다. 제가 노란 색깔로 표현을 해놓은 것은 어디냐면 나중에 결국에는 선교 지부가 세워지는 그 동네를 얘기한 거죠. 전주에 왔다가 그 다음에 이어서 태인으로 갑니다. 지금은 이제 정읍에 속해 있죠. 그 다음에 금구, 이제 김제입니다. 그 다음에 정읍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흥덕으로 갑니다. 고창입니다. 그 다음에 줄포로 갑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지금의 부안이죠. 그 다음에 곰소로 갑니다. 역시 부안이죠. 그런 다음에 영광, 그 다음에 무안, 목포. 그러니까 내륙으로 이제 군산으로 왔다가 전라북도 내륙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어디로 간 거죠? 전라북도에 또 해안으로 갔다가 밑으로 내려간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목포로 갑니다. 그 다음에 해안을 따라서 쭉 가서 해남을 갔다가 그 다음에 흥양, 지금의 고흥을 갔다가 진도를 통과했다가 배 타고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고흥 갔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벌교까지 갔어요. 이게 보성이죠. 제가 오늘 저녁을 벌교 꼬막을 먹었거든요. 목사님하고 같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어쨌든 오늘 먹을 줄 몰랐는데 벌교 원래 꼬막은 겨울에 먹는 거죠. 오늘 잘 먹은 거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 갔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간이 얼만큼 길었는지, 그 다음에 이때 배를 타고 이동했던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다 뭘 한 거냐면 걸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뭐 엄청나게 뭐 이렇게 마라톤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이 이 길을 걸어서 가는 게 사람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의사였던 드류가 더 이상 못 갑니다. 다친 거죠. 다리가 아파서 못 가겠다. 다리가 부상당해서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드류는 이제 여기서 이제 벌교에서 순천으로 가서 배를 타고 이제 인천으로 귀향을 합니다. 근데 레놀즈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냐면 레놀드 홀로 육로로 지속을 해가지고 순천으로 갔다가 부산까지 또 걸어서 갔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간 거죠. 갔다가 배를 타고 서울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6주간에 걸쳐서 지냈던 여행이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에서 시작해서 부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가면 이 길을 가는데 며칠 걸릴까요? 타고 가거나 비행기 타고 가거나 기차 타고 가거나 KTX 타고 가면 뭐 며칠 안에 3, 4일 안에 길어도 일주일 안에 다 커버할 수 있는 길이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 길을 가는데 몇 주가 걸렸냐면 6주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초기 선교사들은 뭘 한 거죠? 걷다가 볼장 다 본 겁니다. 걷고 그러다가 죽고 그러다가 교회를 세우고 이거죠. 이 사람들이 했던 게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사례들이 몇 가지가 다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선교사들의 문서를 전문적으로 이제 좀 연구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선교사들의 문서를 볼 때마다 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와, 선교사들이 열심히 헌신하셨구나, 복음을 전하셨구나, 많은 교회를 세우셨구나, 우리가 3, 40년간의 그분들의 삶을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평가를 하는데, 저는 그분들이 다녔던 길을 요즘은 또 그나마 나름대로 또 이렇게 옛날에였으면 아마 종이 지도에다 직접 막 줄 그으면서 제가 공부를 했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구글이나 이런 네이버 맵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제가 다 계산을 해서 해보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길이었는지를 계속해서 제가 확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문자 그대로 이 당시에 초기 선교사들은 그냥 걷다가 볼장 다 본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걷는 데 사용한 겁니다. 그게 실제로 이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또 하나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없어졌어요. 혹시 좀 띄워줄 수 있을까요? 예. 자, 이거 그 다음 겁니다. 예. 자, 답사여행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벨과 해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1895년 이제 2년 뒤 얘기입니다. 6주간의 레놀즈와 드류의 여행 이어서 이제 2년 뒤 얘기인데, 자, 이때 당시 이제 벨과 해리슨은 이제 왜 선교 여행을 떠났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893년에 처음 전주가 세워지고 나서 그 다음에 3년 뒤에 군산이 이제 선교 정착지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들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하면서 전라도는 전북도 있고 전남도 있는데 군산하고 전주는 전북이니까 전라남도에도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물론 전라남도에서는 어디서 선교를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전북을 아까 얘기했던 레놀즈가 했던 것처럼 전남을 개척하는 책임자로 누가 임명을 받냐면 유진 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제 임명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유진 벨은 지금도 한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이 후손들이 있습니다. 유진 벨 재단이라 그래가지고 북한의 그 결핵 환자를 돕는 재단 알고 계시죠? 유진 벨의 사위가 윌리엄 린튼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윌리엄 린튼의 4대 손이죠. 4대 손이 지금도 한국에서 활동하는 인요한이라고 하는 세브란스 병원의 영어 이제 외국인 닥터 알고 계시죠? 전라도 말을 아주 구수하게 구사하는 그분들입니다. 자, 그 가문에 이제 선조가 되는 분이 유진 벨입니다. 자, 유진 벨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리슨이라고 하는 전주에서 활동하던 선교사 이 두 사람이 이 당시에 서울 정동을 출발을 합니다. 도보로 이제 서울 정동을 출발했다가 마포까지 갔습니다. 마포까지 이제 서울 정동에서 걸어서 마포를 갔다가 그 다음에 자, 이때 좀 더 적나라하게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제 시간이 활용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요. 자, 마포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인천에서 배를 타야 되는데 배가 바로바로 오지는 않아요. 배가 느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배가 출발해서 남쪽으로 가는 배를 기다리는데 하루 정도로 소요를 합니다. 자, 하루 소요됐어요. 그 다음에 인천에서 결국엔 배를 탔어요. 그 다음에 배를 탄 다음에 여수를 가야 돼. 그 당시에 좌수영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수거든요. 여수까지 가는데 당시에 며칠이 걸리냐면 3일 동안의 배를 타고 그러니까 인천에서 여수까지 가는데 3일이 걸렸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3일 동안을 아니군요. 3일 대기하고 증기선을 타고 2일을 항해해서 당시에 이제 부산까지 갔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수로 가는 배가 없었기 때문에. 부산에서 2일을 대기한 다음에 이게 더 문제였죠. 2일을 대기한 다음에 겨우 돛담배를 구했는데 이 당시에 부산에서 배를 구해가지고 여수까지 가는데 며칠이 걸려면 4일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길이 워낙에 꼬불꼬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큰 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늦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4일 정도 걸려가지고 결국엔 좌수영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여수란 얘기죠. 자, 그래서 여수에서 7일 동안을 대기하면서 여기서 이 당시에는 이제 여수가 아마 선교지로서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포보다는 여수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수에 있으면서 7일 동안에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답사를 하고 그다음에 전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전도하고 난 다음에 왔던 길이 너무 험했기 때문에 그 길로 다시 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는 차라리 말을 타고 육로를 통해 가지고 한번 서울까지 올라가 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는 여수 주변에 있는 시골을 들어간 겁니다. 말을 구하러 갔는데 말을 구하러 가는 과정에서도 걸어서 가고 배를 타고 가가지고 결국 말을 타러 구하러 시골로 들어갔는데 결국 말을 못 구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방향을 경험을 하면서 다시 돌아온 다음에 하루를 다시 이제 소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패하고는 여수로 이제 다시 와가지고 다시 8시간을 대기한 다음에 다시 5일 동안 항해를 해가지고 다시 부산으로 갔어요. 부산에서 다시 3일 동안 대기한 다음에 증기선을 타고 2일 동안 항해를 해가지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 얘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이제 그 벨 선교사가 자기 어머니한테 보낸 편지에서 얘기를 하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총 한 달 일정의 여행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한 달을 떠났는데 실제로 목표 지점이었던 여수에서 보낸 시간은 정확히 며칠 있었다는 얘기죠? 일주일. 그럼 나머지 30일 중에서 23일은 뭘 한 거죠? 이동하는 데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울에서 호남에 내려와서 한번 선교하고 돌아가는데 한 달 시간을 쓴다 그러면 그중에 실제로 거주하는 시간은 일주일. 나머지는 뭐죠? 이동하는 시간 23일 이런 식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이동하는 경로였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죄송합니다. 또 하나가 사라졌네요.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제가 잘못 눌렀어요. 예, 다시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벨과 해리슨 얘기는 이제 지금까지 선교 정착기 얘기였고요. 자, 선교 정착기가 준비기 얘기였고, 자, 그 다음에 시골 순회전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선교 정착한 이후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선교 지부가 정착이 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유진 벨이 결국에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겪으면서 전라남도에서 목포하고 광주를 최종적으로 선교 지부로 확정을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목포를 개척을 한 것이 1898년이었고요. 자, 그런 다음에 광주를 개척한 것이 1904년. 근데 그 당시에 벨과 함께 선교를 했던 파트너가 오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의사였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클레멘트 의사는 원래 이제 의사였는데 아까 다머 드류라는 인물이 전북의 첫 번째 의사였던 것처럼 전라남도의 첫 번째 의사는 오웬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말하자면 처음에는 이제 목포 그 다음에 광주를 개척하는 이제 목사이자 의사였던 그런 파트너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웬이 원래는 의사로 이제 들어오긴 했지만 실제로 이제 오웬이 의사이면서 동시에 의대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또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또 목사 안수를 받은 인물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분은 왜 그러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느냐? 이 사람은 선교사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자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열정으로 불탔던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의사로서 사람들을 치료하면 마치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의학의 힘 또는 이제 치료의 기대로 교회에 찾아왔다가 병원에 찾아왔다가 그때 헌신적으로 그들을 치료해 주던 선교사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의료의 힘이, 그러니까 의사로서의 역할이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복음 전도자의 역할에 도움이 된다 판단을 하고 이제 의사까지 공부를 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이 사람이 목포에서 처음 이제 병원을 개척을 해서 이제 목포 최초의 병원, 전라남도 최초의 병원을 개척을 했는데, 나중에 1904년에 광주로 이동을 한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의료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전적으로 이제 선교하는 일만 이제 하면서 뭘 했냐면 주로 이렇게 시골 순회 전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광주가 새로 생긴 도시인데 광주에 대해 인구가 많지 않거든요. 광주를 제외하고는 전라남도의 모든 지역은 문자 그대로 시골인 거죠. 길도 거의 이제 없는 그런 이제 시골이었는데, 1905년부터 5년 중반부터 이 사람이 이제 벨과 두 사람이 나눠 가지고 선교를 하면서, 유진 벨은 전라남도의 서쪽 지역을 책임지고, 그 다음에 오웨는 전라남도의 동쪽 지방을 책임지는, 그러니까 동쪽과 남쪽을 책임지는 그런 이제 일종의 이제 구역 배당을 하면서 1905년 중반부터 오웬이 맡은 지역이 오늘날의 군 개념으로 15개 군으로 혼자 감당하는 엄청난 이제 선교 지역을 혼자 감당을 했던 거죠. 이 당시에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지역에 대한 그 당시에 그 지명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혹시 이제 전라남도 또 지형을 잘 아시는 분들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광주, 나주, 그 당시의 표현으로는 남평입니다. 오늘날 나주에 속해 있습니다. 화순, 그 다음에 동복, 화순이에요. 그 다음에 능주, 또 화순입니다. 구소, 광주에 있는 동네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장흥, 역시 또 보성, 벌교 포함하는 거죠. 영암, 그 다음에 나간, 순천입니다. 그 다음에 순천, 광양. 이 지역이 다 당시에 오웬 선교사가 책임지던 그런 지역이었죠. 근데 이분이 선교를 한번 나가게 되면 기간이 이제 이 지역을 한번 쭉 돌아다니면서 이제 자기가 세웠던 교회 또는 이제 자기의 함께 돌아다녔던 한국인 전도자들, 당시에 이제 조사라고 불렀는데요. 도와주는 사람. 조사들이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 지역에 목사가 없으니까 예배를 인도하고 또는 이제 뭐 학습을 주거나 세례를 주거나 또는 이제 뭐 성찬을 인도하거나 이런 식으로 세례 문답 같은 거 하고 이런 걸 하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본인이 세웠던 또는 본인이 활동하는 이 책임지고 있는 이 교회들이 30개, 40개가 되는 거니까 이 모든 교회들을 한 번씩만 돌아보려고 해도 최소한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2주에서 최대 한 달까지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은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빠가 한 번 나가면 2주 또는 한 달 뒤에나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 기간이 정확하게 며칠인지를 확정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살아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 달 동안 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분이 썼던 글에 의하면 하루 이동을 최대 얼만큼 하냐면 112km를 한 적이 있다는 기록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대로 하루에 112km 이동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그 김민선 목사님 여러분의 교회에 계시잖아요. 김민선 목사님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그 하루에 최대 몇 킬로 걸어봤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김민선 목사님 뭐라 했냐면 최대 40km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빠른 걸음으로 그냥 운동장 트랙을 걸으면 1시간에 4km 정도 걷을 수 있습니다. 정말 빠르게 걸으면 구보처럼 또는 경보처럼 걸으면 하루 5km 정도 걷습니다. 1시간에 5km 정도 걷습니다. 근데 그렇게 걸으면 10시간 걸어도 50km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루에 112km를 걸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24시간 동안에 평균 4.66km를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지금처럼 길이 평평하게 닦여 있지 않은 그런 시대에 논두렁 같은 그런 길을 거의 뛰다시피 하면서 걸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갈 때마다 2주에서 한 달 동안을 걸어 다니고, 그러니까 걷든지 서 있을 때는 뭐 하는 거죠? 전하는 거잖아요. 걷고 전하고, 그 다음에 가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무슨 결과가 생깁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초기 선교사들이 돌아다녔던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게 사단이 난 겁니다. 1909년 3월 22일, 그러니까 전주에 온 지 5년 차 되던 해에 이 사람이 어느 날 몸이 굉장히 나빠진 상태에서,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일을 끊임없이 하니까요, 광주를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걸어가지고 당시 장흥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이 사람이 너무 아픈 겁니다. 엄청나게 고열에 시달리면서 오한이 났는데, 말하자면 급성 폐렴에 걸린 거였던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막 엄청나게 아파가지고 막 뒹굴뒹굴 구르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장흥 지역에 이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다음날, 결국에는 그 다음날 겨우겨우 새벽에 가마꾼을 구해가지고 이 사람을 가마에 실어가지고 이틀 동안을 밤새도록 걸어가지고 광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흘 동안 열심히 치료를 한 거죠.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오웬이 사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4월 3일에 사망을 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제가요, 걷다, 걸어가든지 서 있을 때는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괄호가 하나 있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세우다 얘기했다면 중간에 뭐가 들어가는 거죠? 걷다, 전하다, 죽다, 세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선교하다가 죽은 선교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오웬사를 얘기했는데 아까 군산 얘기를 하면서 군산을 처음 개척한 선교사 얘기를 했습니다. 전킨 얘기를 했거든요. 레놀드 선교사와 함께, 레놀드와 함께 당시 유니온 신학교에서 처음 왔던 7명의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 이름이 전킨이었는데 전킨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걷다, 전하다, 죽다, 그리고 세우다라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이, 복음을 전하다가 헌신한다는 것이 반드시 죽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죠. 죽음의 열매가 있지만 그 죽음보다 더 큰 열매, 생명의 열매는 그 이후에도 다른 방식으로 맺혀줍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수많은 열매가 나는 것처럼 오웬이 죽음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부흥의 길이 되기도 했던 거죠. 자, 이 당시에 오웬이 죽었던 바로 그 시기에 오웬이 3일 동안 광주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사경을 헤맬 때 광주에 의사가 2명이 있었어요. 근데 광주의 의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당시에 이 사람을 구할 길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광주에 있던 의사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또 다른 의사, 그 사람이 이제 어디서 목포에 있는 포사이스라고 하는 좀 더 선임 의사를 이제 불러다가 지금 현재 우리 젊은 의사 둘이 치료할 수가 없으니까 오웬을 치료할 수 있도록 와서 좀 도와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광주에서 전보를 쳤어요. 전보를 쳐가지고, 그때 당시 전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890년대는 전보가 없었는데 1900년대는 또 전보가 있거든요. 전보를 쳤습니다. 포사이트가 목포에서 전보를 들었어요. 오웬이 아프다. 3일 동안 아프고 있다. 올라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목포에서 광주에 어떻게 올라올까요? 걸어서 오면 역시 며칠 걸리면 일주일 이상 걸릴 겁니다. 어떻게 올라오는 거냐? 당시에 목포 항구에서 배를 탑니다. 영산강을 따라 올라오는 거죠. 영산강을 따라 쭉 올라오다 보면 어디까지 배가 들어오냐면, 그 당시에는 지금 막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조수 간만에 차에 따라서 바닷물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영산포까지 배가 들어와요. 영산포에 홍어 유망한 거기 있잖아요, 그죠? 배를 타고 여기까지 왔다가 또 거기서 걸어가지고 서울 이제 광주까지 걸어오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한 3일 정도 걸리는 길이죠. 근데 그 3일 동안 오는 길, 그 와중에 결국 오웬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사이시는 실제로 오웬을 한 번도 치료해보지도 못한 상태로 오웬은 이미 죽어버린 거죠.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포사이스가 올라오는 길에 중간에 당시에 우리가 흔히 이제 문둥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문둥병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한센병, 문둥병 걸린 여인이 그 당시에 길에 쓰러져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을 오면서 의사의 입장에서, 선교사 입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마음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놔둘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을 태워가지고 이제 말에 싣고는 이제 광주까지 옵니다. 근데 왔더니 이미 오웬은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한센병 환자를 그 당시에 치료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면서 결국에는 오웬은 죽었지만 이때 한센병 환자를 치료한 것이 어떤 계기가 됐냐면 광주에 처음으로 나병원이 세워지는 계기가 됩니다. 광주 나병원이죠. 근데 그 광주 나병원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유명한 여수의 애양원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오웬은 죽었지만 오웬의 죽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포사이스가 올라오면서
더 많은 한센인들이 치료받는 길이 생겼죠. 자, 그런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결국에는 순천에 선교지부가 하나 더 생깁니다. 1913년에. 왜 그러느냐. 결국에는 광주에 있는 지부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전라남도의 동쪽, 남쪽 지역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땅이 너무 넓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광주에 이어서 순천에 선교지부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개 지부가 있었던 거죠. 호남에는 뭐죠? 전주, 군산, 전북에 2개, 그 다음에 전남에 차례대로 목포, 광주, 최종적으로 순천. 근데 순천 선교지부가 세워진 계기는 뭐였죠? 오웬의 죽음입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알의 땅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다 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 결국 그래서 이제 이 얘기입니다. 포사이스 얘기가 이제 유명한 광주에서 아주 이제 많이 인용되는 인물인데, 당시에 살려주세요라고 손을 내밀었던 여자 한센인 환자를 품에 안아서 자신의 말에 태운 포사이스가 마치 갈릴리 예수의 모습처럼 이제 이런 일을 하게 되고, 또 광주에서 유명한 최용종이라는 광주 최초의 목사님이 있거든요. 그 유명한 최용종 목사님이 포사이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의 진미를 담고 이제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목회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광주 이제 나병원 최종적으로 이제 애양원까지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애양원의 기초가 되는 광주 나병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한센인 그 환자가 처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염이 되는 병이니까 당시에 있는 그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함께 있기를 거부하면서 그 여자 환자를 처음 데려다가 치료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이제 가마터였습니다. 이제 일종의 이제 그릇 굽는 곳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이 사람 치료했던 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애양원의 기원이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끝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제가 오늘 하고자 했던 얘기는 이제 핵심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헌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이렇게 강요하고 이런다고 해서 이제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실제로 이제 초기 왔던 선교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에서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선교사들의 삶은 진짜 한마디로 이제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좀 걸었고 복음을 전했고 경우에 따라서 죽었고, 그것이 결국에는 무엇이 되었냐면 오늘날 여러분이 있는 익산 기쁨의 교회 같은 교회를 어떻게 한 거죠? 세운 겁니다. 헌신의 모델이 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이런 얘기 더 자세한 얘기들 굉장히 많이 있긴 한데 시간적으로 이제 딱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